퇴직금 2억은 35세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집도 잃고 월세 30만 원 고시원으로 쫓겨났죠. 63세의 시급 노동자가 되어 반찬 공장 주방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장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한영숙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남편의 퇴직 날이었어요. 33년을 다닌 회사였죠.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은 전날 시장에서 사온 것으로 부드러운 걸로 골라왔어요. 소고기도 한우 등심으로 넣었고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두르고 정성껏 끓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2시간을 끓였으니까요. 식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렸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미나리 무침, 고등어구이까지. 하얀 쌀밥도 윤기가 나게 지었습니다. 냅킨도 새 것으로 접어서 놓았어요. 남편 앞에는 소주잔도 준비해뒀습니다. 퇴직하는 날이니까 낮부터 한잔하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10시쯤 남편이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넥타이는 제가 골라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퇴직식에 참석하고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인사 끝나면 친구들이랑 골프 한 라운드 치고 올 거라고요. 저녁은 늦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미역국은 언제든 데울 수 있으니까요. 남편 뒷모습을 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15층이라 하늘이 잘 보였습니다. 국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3년 동안 회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집에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까 싶었습니다. 오후 4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2억이 한꺼번에 나갔더라고요. 퇴직금이었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퇴직금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간다고 골프 끝나고 2차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날 저녁 6시, 7시, 8시가 지났습니다. 미역국 냄비는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다 식어서 표면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불을 켰다가 껐다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또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2번, 3번, 4번 걸었어요. 5번째에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술집 같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안 들어간다고 친구네서 자고 내일 들어온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미역국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는 완전히 식어서 차가웠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고 퍼석한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남편은 안 들어왔어요.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통화 내역이 길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형보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통화 시간이 한 번에 20분, 30분씩이었습니다. 퇴직 전 한 달 동안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냉장고에 미역국을 넣어뒀어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상한 거였죠. 냄비를 싱크대에 가져가서 물에 부었습니다. 미역이 하수구로 빠져내려갔어요. 물을 틀었더니 미역 조각들이 떠다니다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그런데 경찰이 물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확인했냐고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용 내역이 계속 찍히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어디쯤에서요.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금액이 하나같이 컸습니다.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좀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썼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짧게요. 미안해. 조금만 시간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봄인데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주가 지났어요. 남편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양말, 속옷, 벨트들. 다 제가 사준 것들이었어요.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시계가 없었어요. 결혼 20주년 때 제가 선물한 시계였죠. 그 시계만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였어요. 3주째 되던 날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대출 연체 안내였습니다. 담보대출이 연체됐다고 이자가 밀렸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의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사인도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혔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냐고요. 작년 9월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왔었다고 부인 위임장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담당자가 물 한 잔 갖다 줬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제 도장, 제 사인. 다 진짜 같았어요. 아니,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제 서류함에서 가져간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소리쳤어요. 대출이 뭐냐고, 왜 내 도장을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업 자금 필요해서 그랬다고, 곧 갚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다 찾아봤어요. 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던 통장이었어요. 입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퇴직금 2억이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1억 5천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은 이소영이었습니다. 휴대폰 청구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소형보험,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름 뒤에 보험이라고 저장해 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달 만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 한 잔 갖다 줬어요. 남편이 마셨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소영이 누구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남편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35세고 회사 후배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 전부터 만났다고요. 처음엔 그냥 밥 먹는 사이였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퇴직하면 같이 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요. 얼굴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여자가 있었어요. 흰머리가 많이 섞인 주름진 얼굴의 여자. 33년을 한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게 접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출은 누가 갚냐고,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집은 팔아야 할 거라고, 대출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나는 소영 씨랑 새 출발할 거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큰 캐리어 2개에 옷을 담았습니다. 서재에 있던 책들도 몇 권 챙겼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번 더 말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퇴직날 이후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라진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창밖이 환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오전 11시였어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던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였죠. 밤새 천장만 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퇴직 날 차릴 밥상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 이제 상할 때가 됐더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 명의 통장에는 1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었죠. 남편 통장은 제가 볼 수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거든요. 결혼하고 33년 동안 한 번도 남편 통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썼을 뿐이었어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로 연결됐어요. 상담원한테 물었습니다.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3개월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6개월 지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낙찰되고 나면 명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집을 비워야 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대출금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집 시세가 4억 정도였습니다. 대출이 1억이니까 3억이 남는 거겠죠. 남편이 말했던 대로
퇴직금 2억에 집한 돈 3억 합치면 5억이었어요. 반반 나누면 한 사람당 2억 5천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퇴직금을 다 써버렸어요. 이소영이라는 사람한테 1억 5천을 보냈고 나머지는 한 달 동안 쓴 거겠죠. 그럼 남은 건 집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 갚고 나면 제대로 된 돈이 안 남을 거였어요. 63세 여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자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격 차이라니. 33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성격 차이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그날 캐리어에 담아간 게 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양말 몇 켤레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신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옷장도 열어봤어요.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까지 계절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남편 회식 따라갈 때 입던 원피스도 있었고 명절 때 시댁 가면서 입던 한복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입을 일이 없는 옷들이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남편한테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봤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10주년 때 받은 목걸이, 50세 생일 때 받은 귀걸이, 30주년 때 받은 반지. 제일 안쪽에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남편 것과 제 것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반지를 꺼내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2년 4월 18일. 결혼식 날이었죠. 반지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33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29살 신부였던 제가 32 신랑이었던 남편과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던 날, 하객들이 박수를 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손에 든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대출 담당 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체 상황, 앞으로의 납부 일정, 만약 계속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빨리 팔기는 힘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몇 개월 안에 팔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빨라도 석 달, 보통은 반년 정도 걸린다고요. 그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누가 내느냐고 물었어요.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명의자가 내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 달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원금 1억에 이자율 연 5%면 월 이자가 4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 줬어요. 거기에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이었어요. 석 달이면 120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드느냐고 팀장이 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렸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채소 가게, 정육점, 생선 가게를 지나쳤어요. 전에는 매일같이 들렀던 곳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뿐이었어요. 슈퍼마켓 앞을 지나는데 아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왔습니다. 요새 안 보였다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남편분 퇴직했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시간 보낼 수 있겠다고 부럽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슈퍼에 들어갔어요. 물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라면, 햇반, 김치, 계란. 하나씩 집어들고 가격표를 봤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해먹는다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계산을 기다렸어요. 앞에 손님이 계산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3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의 계산법을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벌고 앞으로 살아갈 집을 구해야 했어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10,000원이 나왔어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카드를 받아 찍었어요.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슈퍼를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가 아니라 제 인생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식탁에 내려놨어요. 물건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라면은 찬장에 넣었어요. 계란은 냉장고 문 쪽에 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했습니다. 60대 여성 일자리.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식당 보조, 청소원. 하나씩 클릭해서 봤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 4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방문해서 상담받으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냐고요? 전부라고 대답했어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의 외도고 재산 분할도 공정하지 않고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덧붙였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통장에 150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보겠냐고요. 법률구조공단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다고 했어요.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주소를 적어줬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계란을 하나 넣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남기면 아까웠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이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TV를 껐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집들이겠죠.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을 거였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퍼 계산대 옆에 서 있을 때 깨달았던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계산하고, 직접 벌고, 직접 살아가야 한다는 거요. 63세.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경매 낙찰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을 팔려고 했지만 안 팔렸어요. 중개사무소 3곳을 다녔습니다. 시세보다 낮춰도 문의조차 없었어요. 결국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했고 시세의 70%에 낙찰됐습니다. 명도 기한은 한 달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33년 살았던 집이었는데 정작 챙길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앨범 몇 권, 책 몇 권,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은 다 두고 나왔어요. 가져갈 곳이 없었거든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였어요. 역 근처라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보증금은 10만 원이었어요. 첫 달 월세까지 합쳐서 40만 원을 냈습니다. 건물 3층이었어요. 복도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복도 끝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2평 정도 됐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책상이 하나 있었고 작은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환풍기만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방 한쪽에 세웠습니다. 침대에 앉아봤어요. 삐걱거렸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졌어요. 벽을 만져봤어요. 얇았습니다.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책은 책상 위에 쌓았어요. 사진 앨범은 제일 위에 놓았습니다. 세면도구는 공용 화장실에 가져다 뒀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봐야 알 수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어요. 6시에 깼습니다. 알람 소리였어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벽 너머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뿐이었거든요.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7시가 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60대 여성으로 검색했어요. 공고가 몇 개 떴습니다. 요양보호사, 청소, 식당 보조, 택배 분류. 하나씩 눌러봤어요.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체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찬 공장 공고가 하나 보였어요. 60대 환영, 경력 무관, 식품 제조 보조.
급여는 시급 9,86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 170만 원 정도였어요.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었어요. 경력사항 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고민했어요. 33년 동안 주부였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제출하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반찬 공장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면접 갈 만한 옷을 찾았어요. 남색 블라우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행사 따라갈 때 입던 옷이었어요.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다리미가 없었어요. 공용 공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놓여 있었어요. 블라우스를 폈습니다. 다리미를 켰어요. 천천히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스팀이 나왔어요. 옷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뭘 했었나 싶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매니큐어를 바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이 손으로 33년 동안 밥을 지었어요. 하루 3끼, 1년이면 1000끼가 넘습니다. 33년이면 3만 끼가 넘는 밥이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찬도 만들었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손으로 빨래도 했어요. 세탁기를 돌렸지만 손빨래도 많이 했습니다. 와이셔츠 깃을 문질렀어요. 양말을 삶았습니다. 빨래를 널고 개고 정리했어요. 이 손으로 청소도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유리창을 닦고 베란다를 쓸었습니다. 이 손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구두를 닦아줬어요. 머리를 빗겨줬고 옷을 챙겨줬습니다. 아플 때는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고 약을 챙겨줬어요. 33년 동안 이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했어요. 다림질을 마쳤습니다. 블라우스를 들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옷걸이에 걸어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3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빗어 넘겼어요. 화장은 안 했습니다. 화장품이 없었거든요. 공장 주소를 확인했어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섰어요.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7월 햇볕이 뜨거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블라우스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섰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빴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도 앱을 켰어요. 공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철공소, 인쇄소, 식품 공장들이었습니다. 한일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 공장이고 2층이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면접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간단한 질문 몇 개를 받았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칼질할 수 있는지, 새벽 출근 가능한지 물었어요. 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새벽 5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유니폼은 지급한다고, 위생모도 준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공장을 나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63세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창문 없는 방에서 나와 김치 냄새 나는 공장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고시원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밖이 밝은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챙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4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김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인데도 코가 찡했어요.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위생모를 썼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장이 오늘 할 일을 설명해 줬어요. 깍두기 담그기였습니다. 물을 1.5cm 크기로 깍둑 썰기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용기에 담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칼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칼질이 어색했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찾아갔어요. 2시간 동안 물을 썰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는 손이 매웠어요.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손가락 끝이 따가웠습니다. 용기에 담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날짜와 유통기한을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편의점 김밥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를 삶아서 무쳤어요. 이건 33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조장이 솜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5시에 퇴근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손을 봤어요. 물집이 2개 잡혀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무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170만 원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63세에 처음 받는 급여였습니다. 2달째 되던 9월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납품처 대표가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주방을 점검하러 온다고 했어요. 서둘러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작업대를 정리했어요. 11시쯤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공장 대표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바지,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쥔 칼을 내려놨어요. 눈을 내렸습니다. 작업대만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이소영이라는 사람이겠죠. 대표가 주방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루 생산량은 얼마인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1미터 거리였어요. 남편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바닥을 울렸어요.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를 못 봤을 겁니다.
아니, 봤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위생모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유니폼을 입은 60대 여자 노동자. 그냥 그렇게 보였겠죠. 작업대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납품 품목, 수량, 단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진 유통이라는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남편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따라갔어요. 대표가 배웅했습니다. 주방 문이 닫혔어요. 칼을 다시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썰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이 아파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날 퇴근길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복수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들은 떳떳하게 함께 걷고 있는데 저는 왜 고개를 숙이고 숨어야 하는 걸까요?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에 부어 올랐던 손가락이었어요. 이 손으로 2달 동안 일했습니다. 이 손으로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칼로 물을 썰듯 깍두기 간을 맞추듯 제 삶의 간도 다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복수는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주방에서 일했어요.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장이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재고 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조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재고 대장이었어요. 원재료 입고량과 제품 출고량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장부를 봤어요. 1시간쯤 지나 조장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혼자서 마저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장부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원재료 입고량과 제품 출고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고는 적게 기록돼 있는데 출고는 많았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세금 계산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세금 계산서에는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장부에는 적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거였어요.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원산지 표기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중국산 무가 국산으로 표기돼 있었어요. 중국산 배추도 국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장부, 세금 계산서, 원산지 서류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납품 거래처 명단도 있었어요. 그 중에 남편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진 유통. 사진을 찍었어요. 거래 명세서도 찍었습니다. 납품 단가, 수량,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공장을 나왔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를 검색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신고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었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써 있었지만 실명으로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적는 칸이 나왔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한일 반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 업체는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원재료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어요. 장부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 원산지, 허위 표기 내역, 납품 거래처 명단까지 썼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어요. 20장이 넘었습니다. 마우스를 신고하기 버튼에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조사를 받을 겁니다. 남편 회사도 연루될 거예요. 저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봤어요.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2달 동안 일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접수번호가 나왔어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컴퓨터를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라고 했어요.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봤어요. 오후 내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자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서 조사관들이 나갔어요. 대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조장이 말했어요. 며칠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탈세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체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중국산 원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공장 건물이 나왔어요. 한일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 업체와 거래하던 유통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다른 건물이 나왔습니다. 영진 유통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TV를 껐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옆방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도 들렸어요. 창문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련하기보다는 그냥 텅 빈 느낌이었거든요. 버튼 하나로 끝나는 복수였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어요. 한일 반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협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함께 만드는 일터, 공정한 노동.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맞았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내줬어요. 한일 반찬이 폐업했다고 말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금액이 크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벌금을 물고 사업을 접었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다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조장한테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반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어요. 반찬 가게를 차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수익도 공정하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출자금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나눠서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통장 잔고를 생각했습니다. 2달 일해서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00만 원 내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조합원 모임이 있었어요. 협동조합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5명이었어요. 조장, 같이 일했던 동료 2명, 다른 공장에서 일했던 분 1명, 그리고 저였습니다. 다들 60대였어요. 담당자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조합 이름을 정하자고 했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반찬, 정직한 밥상, 손맛 반찬. 투표를 했어요. 손맛 반찬이 선택됐습니다. 손으로 만든다는 의미였어요. 정직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가게 위치를 정했어요. 시장 안쪽에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10평 정도 됐어요. 월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조합원 5명이 100만 원씩 내면 딱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를 준비했어요. 청소를 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중고 냉장고와 작업대를 샀어요. 가스레인지도 설치했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손맛 반찬 협동조합. 파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10월 초 가게가 열렸어요. 개업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청소한 주방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어요. 위생모를 썼습니다. 조합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갔어요. 나물을 무쳤습니다. 조림을 만들었어요. 각자 잘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조장은 장아찌를, 동료 한 분은 젓갈을, 다른 분은 전을 부쳤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김치 1kg를 샀어요. 다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물 3가지를 샀어요. 점심때까지 손님이 계속 왔습니다. 저녁 5시에 문을 닫았어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35만 원이었어요.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조장이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라고 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손맛 반찬 협동조합 조합원 한영숙.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만져봤어요. 매끈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장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63세에 처음 받은 명함이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월세를 내고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조합원들과 공정하게 나눴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이 붐볐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어요. 이소영이라는 사람이었겠죠.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제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가까웠어요. 5m 정도 거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안에서 일했습니다. 나물을 담았어요. 손님한테 건넸습니다.
계산을 받았어요.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자와 나란히 걸어가더니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조장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하고 정리를 했어요. 조합원들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10월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좁았어요. 여전히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33년 동안 남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제 밥상을 차립니다. 복수는 끝이었어요. 다시 일어서는 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배신당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저는 제 손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손으로 여러분만의 밥상을 차릴 수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제 인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듯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